자, 이번 코너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디지털 바람이 불어오면서 올해 국산 1호 디지털 치료제 허가 및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이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제약바이오 기업 진출도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박종헌 기자와 함께 디지털 치료제 임상 현황과 시장 전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디지털로 질병을 치료한다. 글쎄요, 저는 사실 글로 읽었을 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디지털 치료제가 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근거적인 기반으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예. 스마트폰 앱, 게임, 가상현실 등을 치료제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디지털 치료제는 1세대 알약 및 캡슐, 2세대 주사, 3세대 세포 치료제에 이어 4세대 신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도래할 개인 맞춤 의료 시대의 주축으로 인식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당뇨병과 비만,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 등 신경계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에 치료제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기존 의약품과 같이 임상 연구와 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디지털 치료제와 일반 신약과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먼저 일반 신약의 개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연구와 개발 단계로 나뉩니다. 연구 단계는 목적 효능과 작용 기전 등을 설정하고 물질의 설계, 합성 및 효능 검색 연구를 반복하여 개발 대상 물질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개발 단계는 대상 물질에 대한 대량 제조, 공정 개발, 제재와 연구, 안전성 평가, 생체 내 동태 규명 및 임상 시험을 거쳐 신약을 개발해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신약이 본격적으로 임상 시험에 돌입하기 전 전임상 시험이라는 걸 거치는데요. 예. 새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을 뜻합니다. 약물이 체내에 어떻게 흡수되어 분포하고 배설되는가를 연구하는 체내 동태 연구와 약효, 약리 연구가 수행됩니다. 그 후 동물 실험을 통해 시험약이 지니는 부작용 및 독성을 탐색하는 안정성 평가가 진행됩니다. 예. 디지털 치료제는 일반적인 신약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단계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역시 임상 1상과 2상에 해당하는 탐색 임상과 임상 3상에 해당하는 확증 임상 두 단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신약보다 개발 비용이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신약은 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까다로운데 디지털 치료제는 그거에 비하면은 두 단계만 거치면 되니까 좀 수월한 편이군요. 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상용화된 디지털 치료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를 볼 수 있을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내에서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아 최종 단계인 확증 임상에 진입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는 웰트, 에임메드, 라이프 시멘틱스, 하이, 뉴넵스, 메디마인드, 세어앤 서비스 등 7곳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웰트의 필로우 RX와 에임메드의 솜즈가 지난해 12월 통합심사 제도 대상으로 선정돼 국산 1호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통합심사 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제도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혁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통합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의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뭐 장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양급여 여부 확인, 기술성 평가 등을 순차적으로 하던 일반 심사에 비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낮췄습니다. 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통합심사 대상이 된 에임메드의 솜즈와 웰트의 필로우X는 RX는 올 1분기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에임메드와 웰트의 동시 허가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에임메드의 솜즈는 불면증 치료용 앱으로 환자의 약 6주에서 9주간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환자가 모바일을 통해 수면 일기를 작성하면 이를 기반으로 수면 습관 교육과 자극 조절 요법, 수면 제한 요법, 인지적 기법 등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인지 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구동되며 만성 환자를 주 타깃으로 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하나인 그 웰트의 필로우 RX는 어떤 디지털 치료제인가요? 네, 우선 웰트는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디지털 치료 기업입니다. 예, 예. 필로우 RX 역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예, 예. 인지 행동 치료 콘텐츠를 기반으로 환자의 수면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수면 교육, 수면 습관, 수면 시간 등을 설계해 수면제를 처방하기 전 권고하는 1차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라이프 시멘틱스 레드필 숨2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재활을 위한 의료기기와 앱을, 뉴넵스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뇌 손상 시야 장애 환자 개선 치료기기 뉴넵 비전을 개발했습니다. 이들 기업 모두 확증 임상을 마무리했으며 결과를 도출해 올 상반기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과 보고서가 정리되는 대로 통합심사 신청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게 돼서 이제 상용화가 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최종적으로 그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품목 허가 동시에 임상을 진행했던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시작합니다.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 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처방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또한 FNI 코리아, 마인즈 AI, 테크빌리지 등 기업들은 탐색 임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기업들은 다 이제 벤처 기업들인데 그렇다면 최근에 전통 제약사들에서도 뭐 사업 다각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뭐 전격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다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인공지능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인 휴이노에 지분을 투자하여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휴이노는 스마트 모니터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심장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증상이 느껴질 때 언제 어디서나 심전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고려대 안암병원의 심장내과 및 흉부외과 교수진이 측정된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휴이노와 메모패치 국내 판권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메모패치는 심전도 모니터링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최대 14일까지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의료진 진단을 보조합니다. 네. 특히 유한양행은 의료기기 사업 다각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약품은 어떤 지금 디지털 치료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을까요? 예, 한미약품은 지난해 KT와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 치료제 전문기업 디지털팜 합작 투자를 실시했습니다. 첫 사업으로 알코올, 니코틴 등 중독 관련 디지털 치료제와 ADHD 분야 전자약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한미약품은 자체 출범시킨 디지털 헬스케어 TF를 중심으로 전통 제약 시장에서 축적한 사업 개발, 마케팅, 영업, 인허가 등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약품은 디지털팜의 B2H 사업 전략 수립 및 의료기관 내 디지털 치료 처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영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의 신약 개발사죠. SK바이오팜은 지난해 지주사 SK와 함께 칼라헬스에 투자한 뒤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부스에 칼라헬스의 수전증 치료기기 칼라트리오를
함께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칼라이스는 디지털 치료제 내 생체 전자의약품 기업으로 신경정신질환 치료에 가능한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과 미국 전역 판매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화약품 소식도 있던데요. 최근에 그 디지털 치료제 개발 기업인 하이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요. 예, 이 투자로 동화약품은 하이의 주력 제품인 범불안장애 치료제 앵자이렉스를 비롯한 개발 중인 디지털 치료제의 국내 판권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신규 디지털 치료제의 공동 기획 및 개발, 국내 디지털 치료제의 글로벌 공동 진출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앞으로 개발할 디지털 치료제는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추신경계 질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전략적 투자로 양사의 역량을 발휘하여 중추신경계 질환 디지털 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는 2016년에 창업한 디지털 치료제 전문 개발사입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와 AI 에이전트를 통해 진단에서 치료가까지 가능한 디지털 표적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2021년 12월 범불안장애 치료제인 앵자이렉스의 확증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도 뭐 벤처 할 것 없이 뭐 전통 제약사 할 것 없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해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그 해외 기업들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우울증, 암, 중추신경계 질환 등 만성질환 분야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2017년 허가를 받은 미국 페어테라퓨틱스의 중독 치료용 앱 리셋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은 디지털 치료제는 20여 종에 이릅니다. 2020년 6월 FDA 승인을 받은 아킬리 인터랙티브의 엔데버 RX는 ADHD가 있는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을 개선하기 위한 태블릿용 비디오 게임입니다. FDA가 최초로 게임을 치료제로 인정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2017년 이래 5년간 누적 65건의 임상이 진행됐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제입니다. 네네. 최근에는 약물 중독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에 대한 임상 시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동 변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중독 및 만성 질환의 특성이 앱과 플랫폼 기반 디지털 치료의 형식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32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4조 원까지 성장한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20.5%의 연평균 성장률을 통해 오는 2030년에는 173억 4천만 달러, 약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디지털 치료제 국내 시장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국내 시장도 해외 시장 못지않은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예, 예. 삼정 KPMG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27.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에는 4억 1,517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은 미국 그 안에서도 세 기업이 산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형국입니다. 선두주자인 페어테라퓨틱스가 47건, 코그노아가 27건, 비넷 15건 등 세 개사가 모두 미국 기업으로 이들이 낸 특허 출원 건수는 2017년부터 5년간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된 전체 특허 출원 건수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특허는 지난 5년간 총 213건이 출원됐습니다. 2017년 13건 대비 2021년 78건으로 6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출원된 비율은 7%로 캐나다와 함께 공동 3위입니다. 미국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위인 유럽은 9%를 차지했습니다. 예. 일본의 디지털 치료제 선두주자로 꼽히는 기업 큐어앱은 지난 2020년 일본 최초로 니코틴 중독 치료 앱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작년 9월 발매한 고혈압 치료용 보조 앱은
고혈압 영역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치료제로 주목받았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 고령화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만성 질환 증가하고 있죠. 원격 의료도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앞으로 이제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앞으로 국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더욱더 좀 성장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관문이 좀 있을까요? 우선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디지털 치료제는 의료기기로서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제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급여 및 수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허가 및 출시에 성공하더라도 환자 부담금이 커 시장에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심평원은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현황 등을 참고해 국내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디지털 치료제는 비교 가능한 유사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그 지난번에 2021년인가요? 국정감사에서도 좀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이 예. 디지털 치료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보험수과 함께 허가 절차를 꼽았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미국에서 개발되면 바로 출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임상부터 완료가 돼야 된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실제 디지털 치료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인허가 후 의료보험 수가를 받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심평원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등재 신청 대상, 절차, 수가 산정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 적용 대상 범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디지털 치료제로 한정하고 보상 체계는 제품 보상과 의료 행위료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에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개발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박종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